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차린 건 없지만 따뜻할 때 드세요. 세상에, 이게 무슨 빛이지? 우리 선조들의 삶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빗방울이 주룩주룩 흘러내려 메마른 마당을 적시고 검게 탄 흙내음을 피워 올렸지요. 온 세상이 물 안개에 갇혀 희뿌옇게 흐려진 풍경은 마치 꿈속을 걷는 듯 몽환적이고도 쓸쓸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마을 어귀의 낡은 초가집은 더욱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비바람에 사가버린 집들이 힘없이 늘어지고 여기저기 덧댄 문창호지는 바람이 불 때마다 파르르 떨며 울었습니다. 그 허름한 집 방 안에는 이 마을에서 가장 기구한 팔자라 손가락질 받는 여인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참으로 고운 심성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도 함부로 밟지 못해 발걸음을 돌려 걷는 이였고, 남의 집 담장 너머로 배고픈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제 몫의 감자를 몰래 담 넘겨주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허나 하늘은 무심하게도 그녀에게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서연의 왼쪽 뺨에는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나온 검붉은 반점이 손바닥 반만큼이나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붉은 꽃잎이 얼굴을 덮은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 붉은 먹물을 쏟은 것 같기도 한 그 자국은 보는 이로 하여금 묘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붉은 점을 보며 전생에 업보라 수군댔고 재수가 옴붙는다며 그녀를 피해 다녔습니다. 남편이라도 곁에 있었다면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으련만 서연의 남편은 혼례를 치른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서연에게 남은 것은 과부라는 서러운 이름과 흉한 얼굴을 가진 여자라는 따가운 시선뿐이었지요. 비가 오기 전날에도 서연은 마을 공동 우물가에서 모진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른 새벽 안개가 걷히기도 전 남들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나간 길이었습니다.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는데 마을의 유지인 최 부자 댁 안주인 최 씨 부인과 마주치고 말았지요. 비단 옷을 휘감고 온갖 폐물을 주렁주렁 매단 최 씨 부인은 서연을 보자마자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본 것인 양 입가에 멸시 어린 웃음을 띠며 표독스레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이게 무슨 흉한 꼴이란 말인가. 재수 없게 붉은 점을 보니 오늘 하루 공치기는 글렀구나. 내년은 그 얼굴을 하고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바깥 출입을 하는 게냐? 최 씨 부인의 앙칼진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주변에 있던 마을 안악들도 하나둘씩 키득거리며 최 씨 부인의 말에 동조했지요. 그러게 말입니다. 마님, 저 흉물스러운 것이 우물물을 흐리는 통에 어디 찝찝해서 물이나 먹겠습니까? 밤에 보면 도깨비가 나온 줄 알고 간이 떨어질 뻔했다니까요. 비수처럼 꽂히는 말들이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대꾸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만 잘근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말대꾸라도 했다간 더 큰 사단이 날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죄인이라도 된 듯 몸을 잔뜩 움츠리고 도망치듯 우물가를 빠져나왔습니다. 물동이에서 찰랑거리는 물이 그녀의 어깨를 적시고
눈가에는 그보다 더 짠 눈물이 맺혀 흘렀습니다. 그렇게 서러움을 삼키고 돌아와 하루를 꼬박 앓고 난 뒤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빗소리를 들으며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눅눅해진 장작은 매캐한 연기만 내뿜을 뿐 쉽게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눈이 맵고 기침이 났지만 그녀는 묵묵히 부채질을 하며 불씨를 살려냈습니다. 방 안에는 그녀의 시어머니인 명노마님이 앉아 바느질 소일거리를 하고 계셨지요. 명노마님은 비록 가세가 기울어 초라한 초가에 살고 있었지만 본래 뼈대 있는 양반가 출신으로 기품이 서려 있는 분이었습니다. 꼿꼿하게 펴진 허리와 흐트러짐 없는 눈빛은 가난한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대나무 같았습니다. 노마님은 며느리가 겪는 수모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멸시와 최 씨 부인의 괴롭힘을 알고 있었지만 당장 힘이 없는 처지라 그저 속으로 사길 뿐이었지요. 아가, 비가 많이 오는구나. 방 안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나직한 목소리에 서연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빗줄기가 굵어 지붕이 셀까 걱정입니다. 잠시 후면 저녁상이 다 되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서연은 솥뚜껑을 열어 볼이 섞인 죽을 휘저었습니다. 쌀알보다 물이 더 많은 멀건 죽이었지만 구수한 냄새가 비 내리는 부엌을 채웠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제대로 된 쌀밥 한 번 지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서연은 늘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휘몰아치는 빗소리 사이로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이런 폭우 속에 찾아올 리가 없을 텐데 잘못 들은 것이겠거니 하며 서연은 다시 국자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더욱 또렷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계십니까? 바람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야해하며 부엌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단숨에 그녀의 옷을 적셨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살인문 쪽으로 다가갔지요. 빗속을 뚫고 바라본 대문 앞에는 한 노인이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삿갓은 다 찢어져 비를 가리지 못했고 몸에 걸친 옷이라곤 헤어진 삼배옷 한 벌뿐이라 비에 젖어 살갗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노인의 행색은 마치 며칠을 굶은 거린처럼 처참했습니다. 비에 젖은 백발이 얼굴을 덮어 표정조차 읽을 수 없었지만 파들파들 떨고 있는 어깨가 그의 고단함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서연은 황급히 살인문을 열며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이 빗속에 어찌 이런 곳까지 오셨습니까? 노인은 서연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깊게 패여 있었고 입술은 추위에 질려 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이 온데 비는 쏟아지고 배는 고팠어. 염치 불고하고 문을 두드렸소.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좋으니 한 술만 뜰 수 있게 해주시오. 노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들도 입에 풀칠하기 힘든 형편에 어디서 거지까지 굴러들어왔냐며 매몰차게 쫓아냈을 것입니다. 더구나 흉한 얼굴을 가진 서연에게 마을 사람들은 늘 냉대와 멸시만 주었기에 서연 역시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을 법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차가운 손등 위로 자신의 따뜻한 손을 겹치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누추한 곳이라 대접할 것은 없으나 비는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서연은 노인을 부축해 비가 들이치지 않는 헛간 옆마루로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방 안에서 마른 수건을 가져와 노인의 젖은 머리와 어깨를 닦아주었습니다. 노인은 연신 고맙다는 듯 고개를 조아렸지만 서연은 그저 엷은 미소만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셔요.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내오겠습니다. 서연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솥 안에는 시어머니와 자신이 먹을 두 사람분의 죽만이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나누면 오늘 밤 자신은 허기를 참으며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꼬르르. 때마침 서연의 뱃속에서도 배고픔을 알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일만 했던 터라 허기가 밀물처럼 밀려왔지요. 하지만 서연은 국자를 들어 자신의 밥그릇이 아닌 손님용 빈 대접에 죽을 가득 퍼 담았습니다. 시어머니께 드릴 상을 차리고 남은 죽을 싹싹 긁어 모으니 자신이 먹을 것은 국물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빈솥을 바라보다가 물 한 바가지를 떴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찬물이 빈속을 훑고 내려가자 속이 쓰려왔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도 편안해졌습니다. 나는 젊으니 물배를 채우고 자면 그만이지만 저 노인장은 이 밤을 넘기지 못할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며 서연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쭉 한 그릇과 변변찮은 짠지 하나를 얹어 소반을 들고 나갔습니다. 어르신 많이 시장하셨지요. 차린 건 없지만 따뜻할 때 드세요. 노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을 넘어가는 순간 노인의 눈가에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허겁지겁 죽을 비우는 노인의 모습을 보며 서연은 젖은 옷을 말릴 수 있게 아궁이의 불씨를 꺼내 화로에 담아왔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이 노인의 온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어느새 그릇을 싹 비운 노인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에 젖어 헝클어졌던 머리카락 사이로 노인의 눈빛이 이전과는 다르게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도 신비로웠습니다. 노인은 서연의 왼쪽 뺨에 있는 붉은 점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점을 보고 놀라거나 혐오감을 드러냈지만 노인의 눈에는 어떤 편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선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부인, 그 얼굴의 점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겠구려. 노인의 갑작스러운 말에 서연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손으로 뺨을 가렸습니다. 보기에 흉하시지요. 죄송합니다. 놀라게 해드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서연이 움츠러들자 노인은 허허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흉하다니요. 내 눈에는 마음의 꽃이 겉으로 피어난 것처럼 고와 보이기만 하오.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하늘은 그 속의 알맹이를 보고 계시는 법이지요. 노인의 말은 마치 오래된 경전 구절처럼 서연의 가슴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그 어떤 비단옷보다, 그 어떤 보석보다 더 귀한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울컥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말했습니다.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비가 그치려면 아직 먼 것 같습니다. 누추하지만 헛간 옆방이 비어 있으니
오늘 밤은 그곳에서 몸을 녹이고 가시지요. 서연은 노인을 비어있는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군부를 때 노아, 바닥은 따뜻했고 비록 낡은 이불이지만 깨끗하게 빨아둔 것을 깔아드렸습니다. 노인은 자리에 누우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알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비단이라, 비단이라. 쪽빈 물결 넘실대니 탐욕은 검게 물들고 진심은 붉게 피어나네. 내일 아침이면 새날이 밝을 터이니 노인의 노랫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뒤로하고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명노마님은 바느질을 멈추고 며느리를 그윽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누가 다녀갔느냐? 네, 어머님. 지나가는 과객이 비를 피해 들어왔기에 욕이나 하시게 하고 사랑방에 모셨습니다. 잘했다. 없는 살림에 베푸는 것이 쉽지 않았을 터인데 내 마음 씀씀이가 비단결 같구나. 명노마님은 며느리의 젖은 어깨를 손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칭찬에 배고픔도 잊은 채 수줍게 웃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세상의 모든 시름을 씻어내려는 듯 요란했지만 서연의 집 안에는 묘한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자신이 먹을 밥을 내어주고 물로 배를 채웠지만 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자신의 친절이 내일 아침 어떤 기이한 운명을 불러오게 될지를 말입니다. 사랑방에서 들려오던 노인의 흥얼거림이 빗소리 사이로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 낡은 사랑방 문턱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물건이 놓여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서연은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에 비는 여전히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일 일어날 거대한 사건의 서막을 알리듯 밤새도록 그치지 않고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비바람이 거짓말처럼 또 그치고 동쪽 하늘에서부터 희미한 여명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마지막 빗방울이 똑 하고 떨어져 마당의 작은 웅덩이에 동그란 파문을 일으켰지요. 비에 씻긴 세상은 눈이 시리도록 투명하고 말끔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심마다 맺힌 물방울이 아침 햇살을 머금어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이고 젖은 흙에서는 비릿하면서도 향긋한 생명의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서연은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쪽잠이 들었던 터라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어젯밤 찾아온 노인장의 안위가 걱정되어 더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밤에 춥지는 않으셨는지 기침 소리도 없으시던데 편안히 주무셨을까. 서연은 흐트러진 머리를 대강 쓸어 넘기고 부엌으로 나가 세수할 물을 데웠습니다. 아궁이에 남은 잔불을 뒤적여 불씨를 살려내자 매캐한 연기와 함께 따스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따뜻한 물 한 대야를 받아들고 조심스레 사랑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랑방 문 앞에는 어제 노인이 신고왔던 다 해진 집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잠시 문 앞에 서서 방 안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어르신,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새순물을 떠왔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정적만이 문창호지 너머로 흘러나왔지요. 불길한 예감보다는 혹시나 몸이 편찮으신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끼이 오래된 나무 문이 단말마 같은 소리를 매며 열리자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 어젯밤 노인이 누웠던 자리에는 이불이 칼로 잰 듯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고 방바닥의 온기는 이미 식은 지 오래인 듯 서늘한 기운만 감돌고 있었지요. 어르신, 벌써 떠나신 건가? 서연은 황망한 마음에 방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인사라도 나누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빈속으로 길을 나서신 건 아닌지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개켜진 이불 위에 놓인 기이한 물건 하나가 서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두침침한 방 안에서 홀로 은은한 빛을 뿜어내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홀린 듯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평생 보아왔던 장터의 그 어떤 비단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마치 깊고 푸른 바다를 그대로 떠서 굳힌 듯 신비로운 쪽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파란색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밤하늘의 가장 깊은 어둠과 새벽의 가장 맑은 푸른 빛이 절묘하게 섞여 있는 듯한 색감이었지요. 비단 표면에는 마치 살아있는 물결처럼 은은한 광택이 흐르고 있었고 그 위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닿자 수만 개의 별 가루를 뿌린 듯 찬란하게 반짝였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뻗어 조심스레 비단을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은 분명 천이었으나 마치 흐르는 물을 만지는 듯 차갑고도 부드러웠습니다. 손을 대자마자 형용할 수 없는 맑은 기운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어젯밤 노인이 흥얼거리던 노랫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쪽빛 물결 넘실대니 진심은 붉게 피어나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찾아왔던 그 노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아마도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거나 오래된 산을 지키는 신령한 존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비단 옆에는 작은 쪽지 하나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신비로운 비단 한 필만이 그가 다녀갔다는 유일한 증거로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서연은 벅차오르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비단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명노마님이 나오셨습니다. 아가, 무슨 일이냐? 아침부터 웬 소란인고. 서연은 비단을 든 채 상기된 얼굴로 시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어젯밤 그 어르신께서 이 귀한 것을 두고 가셨습니다. 명노마님은 서연이 내민 비단을 보고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양반가에서 살아오며 온갖 귀한 물건을 다 보아온 노마님이었지만 이토록 기이하고 아름다운 비단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사 물건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짠 것이 아니라 마치 달빛과 물 한 개를 엮어 만든 것 같구나. 명노마님은 비단을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분이 도깨비였는지 신선이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분명 내 고운 마음씨에 감복하여 복을 내려주신 게다. 아가,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베푼 정성에 대한 보답이니 고맙게 받거라. 서연은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흉한 얼굴 때문에
천대만 받아오던 자신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치 좋은 일 뒤에는 반드시 막아 끼는 법이라는 옛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평온하던 아침의 정적을 깨고 대문 밖에 서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안에 아무도 없느냐. 앙칼지고 날카로운 목소리.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어제 우물가에서 그토록 모진 말을 퍼부었던 그녀가 아침부터 서연의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서연은 황급히 비단을 치마폭 뒤로 숨기려 했으나 이미 살인문이 거칠게 열리고 최 씨 부인이 들이닥친 뒤였습니다. 최 씨 부인의 뒤로는 건장한 하인 2명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무슨 구경거리가 났나 싶어 모여든 동네 아낙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진흙탕이 된 마당을 비단신으로 밟으며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독이 잔뜩 오른 뱀처럼 사나웠습니다. 아침부터 남의 집 문을 이리 소란스럽게 두드리는 연유가 무엇이오? 방 안에 있던 명 노마님이 지팡이를 짚고 마루로 나오며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비록 몰락한 가문이지만 양반가의 위엄이 서려 있는 목소리에 최 씨 부인은 잠시 움찔했으나 이내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습니다. 양반댁마님 행세는 여전하시네. 내 오늘 귀한 물건을 잃어버려 온 동네를 뒤지고 다니는 중입니다. 혹시나 이 집에 도둑 고양이가 숨어들지 않았나 싶어 와본 것이지요. 최 씨 부인의 시선이 서연을 향해 꽂혔습니다. 경멸과 의심으로 가득 찬 그 눈빛은 서연의 전신을 훑어 내렸습니다. 서연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시어머니 뒤에 섰어 고개를 숙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우리 집에는 남의 물건을 탐하는 이가 없소. 썩 물러가시오. 명 노마님의 축겐영에도 최 씨 부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루 위로 성큼 올라서며 집 안을 기웃거렸지요. 그때 최 씨 부인의 눈이 매처럼 번뜩였습니다. 서연이 미처 다 가리지 못한 치마폭 뒤로 푸른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비로운 광채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게 무엇이냐? 최 씨 부인은 순식간에 서연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치마를 걷어치웠습니다. 그러자 숨겨져 있던 쪽빛 비단이 화려한 자태를 드러내며 마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햇살을 받은 비단이 눈부시게 반짝이자 최 씨 부인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인해 커다랗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딱 벌린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상 천지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귀한 물건, 저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으면 자신이 왕비라도 된 듯 돋보일 것이라는 욕망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침을 꿀꺽 삼킨 최 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내 비단이 아니냐? 서연은 너무나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시끄럽다. 이 도둑년아. 최 씨 부인은 서연의 말을 자르며 비단을 낚아챘습니다. 그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서연은 바닥으로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어쩐지 며칠 전부터 창고에 있던 귀한 비단이 안 보인다 했더니 내년이 훔쳐간 것이었구나. 얼굴에 흉한 점을 달고 다니더니 하는 짓도 이리 흉물스럽단 말이냐? 최 씨 부인은 마치 제 물건을 찾은 야 비단을 가슴에 끌어안고
거진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귀한 것을 이런 누추한 곳에 두다니. 때라도 묻었으면 어쩔 뻔했어. 뻔뻔하기 그지없는 태도였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하인들도 주인의 눈치를 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마님. 저번에 한양에서 공수해 오신 그 비단이 확실합니다요. 가난한 과부년이 무슨 돈이 있어 저런 비단을 사겠습니까? 훔친 게 분명합니다.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서연이 바닥을 짚고 일어나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어젯밤 손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제발 돌려주세요. 서연이 비단 끝자락을 잡고 늘어지자 최 씨 부인은 서연의 뺨을 매몰차게 내리쳤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여름이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서연의 고개가 획 돌아가고 붉은 점이 있는 뺨 위로 시뻘건 손자국이 남았습니다. 입가에 비릿한 피 맛이 돌았지만 서연은 비단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비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친절을 알아준 누군가의 마음이었고 시어머니가 인정해준 자신의 가치였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어디에 손을 대 최 씨 부인은 발을 들어 서연의 가슴팍을 걷어찼습니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서연이 마당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진흙탕 속에 처박힌 서연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깨끗하게 빨아입은 무명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서러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런 천벌을 받을 명노마님이 분노에 치자 지팡이를 휘둘렀지만 하인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비단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여봐라, 이 도둑년을 당장 관하로 끌고 가라. 양반댁 물건을 훔친 죄가 얼마나 큰지 똑똑히 보여주어야겠다. 그리고 이 비단은 원주인인 내가 다시 가져가겠다. 최 씨 부인의 명령에 하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서연의 양팔을 결박했습니다. 서연은 짐승처럼 끌려가며 절규했습니다. 놓으시오. 나는 훔치지 않았소. 하늘이 보고 계신다. 천벌이 두렵지 않으냐. 하지만 서연의 외침은 탐욕에 눈먼 자들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거리기만 할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쯧쯧, 역시 얼굴값을 하는구먼. 그 비싼 비단에 눈이 멀어 도둑질까지 하다니. 안 그래도 팔자가 사나운데 관아까지 끌려가니 이제 끝장이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비소는 비수보다 더 아프게 서연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끌려가는 서연의 시야 속에서 멀어지는 집과 마루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눈물에 번져 흐릿해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쪽빛 비단을 전리품처럼 챙겨들고 개선장군이라도 됐냐 앞장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긴 비단이 햇살을 받아 더욱 서늘하고 푸르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이제 축복이 아닌 서슬퍼런 저주가 되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붉은 비단옷과 그녀가 훔친 쪽빛 비단이 기묘한 대조를 이루며 관아로 향하는 길을 수놓았습니다. 마치 붉은 탐욕이 푸른 진심을 집어삼키는 듯한 섬뜩한 광경이었지요. 관아의 옥사는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차가운 돌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서연은 무릎을 감싸 안고 흐느꼈습니다. 어젯밤에 따뜻했던 기억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다시금 지독한 현실의 고통만이 그녀를 옥죄어 왔습니다. 어르신, 어찌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서연의 눈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져 작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훔쳐간 그 비단 속에 아직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탐욕의 눈이 멀어 그 비단을 가져간 것이 최 씨 부인 생에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임을 말입니다. 어두운 옥사 창살 너머로 다시금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억울한 이의 눈물을 대신 흘려주려는 듯 하늘은 다시 잿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지요. 관아의 옥사는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깊은 어둠의 구렁텅이였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갑고 벽에 낀 푸른 이끼에서는 비릿하고 눅눅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간간이 들려오는 것은 이름 모를 죄수들의 깊은 신음소리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뿐이었습니다. 똑, 똑,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그 물방울 소리가 마치 서연의 남은 수명을 재촉하는 시계 소리처럼 들려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서연은 짚을 엮어 만든 거적대기 위에 무릎을 꿇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은 종아리는 퉁퉁 부어올라 욱신거렸고 진흙 범벅이 된 옷자락은 말라붙어 버석거렸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고통보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가슴 깊이 박힌 억울함이라는 멍울이었습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려 노력했고 남에게 해코지 한 적 없이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얼굴에 붉은 점이 있다는 이유로 천대받고 멸시받았지만 그 또한 내 업보련이 여기며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어젯밤 빗속을 헤매던 노인을 진심으로 대접한 것 또한 그저 측은지심에서 우러나온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가가 도둑이라는 더러운 누명과 차가운 감옥이라니 하늘이 원망스럽고 세상이 야속하여 서연은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왼쪽 뺨에 붉은 점을 적셨습니다. 이 붉은 점만 없었더라면, 내 얼굴이 남들처럼 평범했더라면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었을까? 최 씨 부인의 그 뻔뻔한 거짓말에 아무도 토를 달지 않고 오히려 고소해하던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어둠이 깊어지자 옥사 안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창살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구름에 가려진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복도 끝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터벅, 터벅. 옥졸의 거친 발소리가 아닌 조심스럽고 가벼운 발소리였습니다. 이윽고 쇠창살 사이로 익숙한 그림자 하나가 아른거렸습니다. 아가, 서연아. 떨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시어머니 명노마님이었습니다. 서연은 벌떡 일어나 창살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몸도 편치 않으신 분이 이 차가운 밤길을 어찌. 명노마님은 창살 사이로 주름진 손을 뻗어 며느리의 야윈 볼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노마님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내 며느리가 이리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내 어찌 발 뻗고 누워 있겠느냐? 몸은 괜찮으냐? 어디 다친 데는 없고. 노마님의 따뜻한 손길에 서연은 참았던 울음을 다시금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것은 어르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서연이 오열하자 명노마님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 네, 다 안다. 내가 어떤 아이인데 남의 물건에 손을 대겠느냐.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이다. 울지 마라. 내 눈물이 마를 때까지 이 어미가 지켜줄 것이다. 명노마님은 품 안에서 하얀 보자기에 싼 것을 꺼내셨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주먹밥 2덩이와 작은 호리병이었습니다. 옥졸에게 사정하여 잠시 면회를 허락받았다. 시장할 테니 어서 요기부터 하거라. 먹어야 싸울 힘도 생기는 법이다. 서연은 목이 메어 음식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정성을 생각해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빼어 물자 짭조름한 소금 간과 함께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져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서연이 밥을 먹는 동안 명노마님은 창살에 기대어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노마님은 단순히 며느리를 위로하러 온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몰락하기 전 명문가의 안주인으로서 수많은 풍파를 겪어온 그녀는 이 난관을 타개할 방법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었지요. 최 씨 부인의 탐욕은 이미 도를 넘었고 관아의 사또 또한 뇌물의 눈이 어두운 자라 단순한 호소로는 통하지 않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결국 명백한 증거, 그 비단이 서연의 것임을 증명할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명노마님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아가, 잘 듣거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한치의 거짓이나 보탬 없이 기억을 더듬어야 한다. 노마님의 진중한 목소리에 서연은 먹던 것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비단 말이다. 최 씨 부인은 자기 것이라 우기지만 그 여자는 비단의 겉모습만 보고 탐을 냈을 뿐이다. 하지만 그 비단은 어젯밤 그 노인장이 너를 위해 특별히 두고 간 물건이다. 분명 그 안에 주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게다. 비단을 처음 보았을 때 무언가 특이한 점은 없었느냐? 서연은 곰곰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반짝이던 신비로운 쪽빛 물결, 차갑고도 부드러웠던 감촉. 하지만 너무 경황이 없어 자세히 뜯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글쎄요, 너무 순식간에 최 씨 부인이 들이닥쳐서 그저 깊은 바다처럼 푸르고 별처럼 반짝였다는 것밖에는. 서연이 말끝을 흐리자 명노마님은 답답한 듯 지팡이로 바닥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아니다. 분명 무언가 있다. 그 노인장이 떠나기 전 내게 남긴 말이나 노래 같은 것은 없었느냐? 스쳐 지나가는 말이라도 좋으니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해보거라. 그때였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오던 노인의 흥얼거림, 자장가인 줄만 알았던 그 기묘한 노랫가락이 도시 하나 틀리지 않고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아, 서연이 짧은 탄성을 내뱉자 명노마님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생각난 것이냐? 네, 어머님. 그 어르신께서 잠들기 전 이상한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서연은 기억을 더듬어 천천히 그 노랫말을 읊조렸습니다. 비단이라, 비단이라. 쪽빛 물결 넘실대니 탐욕은 검게 물들고 진심은 붉게 피어나네. 명노마님은 그 구절을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쪽빛 물결 넘실대니 진심은 붉게 피어나네. 노마님의 미간이 좁혀졌다가 이내 무릎을 닥치며 환하게 펴졌습니다. 그래, 바로 그것이다. 아가, 그 비단은 온통 쪽빛이라 하였지. 네, 어머님, 밤하늘처럼 아주 짙은 푸른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래에는 진심은 붉게 피어난다고 하였다. 푸른 비단 속에 붉은색이 숨어 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서연은 그제야 무언가 깨달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침에 비단을 들어 올렸을 때 비단이 겹쳐진 안쪽 끝자락에서 언뜻 붉은 실 같은 것을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났습니다. 그때는 그저 실오라기 하나가 붙어 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단순한 실오라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기억납니다. 비단이 말려있는 가장 안쪽 심지 부분에 마치 꽃봉오리처럼 수놓아진 작은 붉은 문양이 있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비단을 끝까지 펼쳐보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을 위치였습니다. 명노마님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지. 그것이 바로 내가 주인이라는 증표다. 최 씨 부인은 비단을 훔쳐가기만 했지. 그 안쪽까지 샅샅이 살펴보지는 못했을 게다. 더구나 제 물건이라고 거짓말을 했으니 감히 비단을 함부로 풀어 헤쳐볼 생각도 못했겠지. 어둠 속에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명노마님은 서연의 손을 굳게 잡으며 당부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사또가 죄를 물을 것이다. 최 씨 부인은 온갖 거짓으로 너를 올가매려 할 테지. 하지만 절대 기죽지 마라. 우리에겐 이 비밀이 있다. 사또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거라. 만약 그 비단이 최 씨 부인의 것이라면 비단 깊은 곳에 숨겨진 그 표식 또한 알고 있을 것이라고. 내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거짓말쟁이의 혀는 꼬이고 탐욕스러운 눈은 흔들릴 것이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단단한 기둥이 세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이 억울함을 풀고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명노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온매무새를 가다듬으셨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힘없는 노파의 모습이 아닌 전장을 지휘하는 장군의 기백이 느껴졌습니다. 내일 재판에는 나도 증인으로 나갈 것이다. 이 늘 눈으로 그 사악한 무리들이 제 꾀에 넘어가는 꼴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그러니 부디 마음 굳게 먹고 오늘 밤은 편히 쉬거라. 명노마님이 떠난 뒤 옥사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의 냉기도 이제는 견딜만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노인의 노래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쪽빛 물결 넘실대니 진심은 붉게 피어나네. 그 노랫말은 마치 그녀를 지켜주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뺨에 있는 붉은 점을 어루만졌습니다. 평생을 저주라 여겼던 이 붉은 점이 어쩌면 비단 속 붉은 문양과 이어져 있는 운명의 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벽에 기대어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 펼쳐질 치열한 싸움을 위해 힘을 비축해야 했습니다. 옥사 창문 틈으로 새벽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서연의 앞날을 비춰주는 등불처럼 또렷하고 영롱한 빛이었습니다. 한편 최 씨 부인의 집에서는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훔쳐온 쪽빛 비단을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도 불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단을 만질 때마다 느껴지던 그 서늘한 기운, 그리고 낮에 보았던 서연의 억울해하던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에이, 재수 없어. 내일 관아에 갔어. 그년 다리를 분질러 놓으면 속이 시원해지겠지. 최 씨 부인은 애써 불안을 떨치며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품고 있는 그 비단이
내일 아침이면 자신의 목을 조여올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롱 속에 갇힌 쪽빛 비단이 어둠 속에 있어서 스르르 미세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내일 있을 진실의 시간을 기다리며 조용히 숨을 고르듯 푸른 빛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마을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관아의 마당에서 진실과 거짓이 정면으로 충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통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옥사의 창사를 스치며 휘파람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다가올 승리를 예고하는 팡파르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관아의 아침을 깨우는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잠들어 있던 정의를 깨우듯 묵직하고 엄숙하게 고을의 하늘을 흔들었습니다. 동헌 앞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구경꾼이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은 마치 먹이를 찾는 까마귀 떼처럼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 소문 들었나? 오늘 붉은 점 과부의 재판이라네. 최 부자 댁 비단을 훔쳤다지. 겁도 없이 양반 물건에 손을 대다니. 아니지. 혹시 모를 일이야. 그 착해 빠진 여자가 도둑질을 했을 리가 있나. 저마다 한마디씩 던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벌떼 소리처럼 우웅거리며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동헌의 높은 마루 위에는 사또가 근엄한 표정으로 좌정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쓴 정자관은 반듯하게 각이 잡혀 있었고 길게 늘어뜨린 수염은 바람에 살랑거렸지만 그의 눈빛은 진실을 가리기보다는 귀찮은 일을 빨리 끝내고 싶은 권태로움으로 탁하게 흐려져 있었지요. 사또의 옆에는 이방과 형방이 서책을 끼고 도열해 있었고 마당 양옆으로는 육모방망이를 든 포졸들이 살기등등하게 서 있었습니다. 죄인을 들라하라. 이방의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서연이 포졸들에게 이끌려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하루 사이 헬쑥해진 얼굴, 흙투성이가 된 옷자락, 그리고 손목을 옥죄는 거친 오랏줄. 하지만 서연의 눈빛만은 어제와 달리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밤새 시어머니가 심어준 믿음의 씨, 단단한 뿌리를 내린 탓일까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며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왼쪽 뺨의 붉은 점이 아침 햇살을 받아 유난히 선명하게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흉터를 보며 혀를 쯧쯧 찼지만 서연은 이제 그 시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최 씨 부인이 마치 나들이라도 나온 듯 화려한 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진홍색 비단 치마에 금박이 박힌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큼지막한 비녀를 꽂아 부티를 냈지만 그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는 그녀의 천박한 속내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하인의 손에는 문제의 그 쪽빛 비단이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 억울한 백성의 하소연을 들어주십시오. 최 씨 부인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과장된 몸짓으로 엎드려 통곡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 흉물스러운 것이 감히 제 집 창고에 숨어들어 갑오로 내려오는 귀한 비단을 훔쳐갔습니다요. 증거가 명백한데도 오리발을 내밀고 있으니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또는 귀찮다는 듯 부채를 탁탁 치며 물었습니다. 저 비단이 내 것이 확실하냐? 예, 그렇고 말고요. 한양에서 큰 돈을 주고 사온
제 목숨 같은 물건입니다. 사또의 시선이 하인이 들고 있는 비단으로 향했습니다. 보자기를 걷어내자 드러난 쪽빛 비단은 관아의 칙칙한 공기를 단숨에 압도했습니다. 햇살을 머금은 비단은 마치 살아있는 용의 비늘처럼 신비로운 푸른 빛을 뿜어냈습니다. 좌중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 저런 빛깔은 난생 처음 보네. 확실히 예사 물건은 아니야. 사또조차도 그 아름다움에 홀려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탐욕스러운 눈빛이 비단의 결을 따라 끈적하게 훑고 지나갔지요. 과연 천하의 보물이로고 저런 귀한 물건이 가난한 과부의 집에 있었다니 의심할 여지가 없구나. 사또의 말 한마디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최 씨 부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연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감히 천한 것이 나와 겨루려 들어? 그때였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서연이 무릎을 꿇은 채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물기 하나 없이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또가 눈썹을 꿈틀거리며 서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 판에 아니옵니다. 저 비단은 훔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자 제 진심이 담긴 물건입니다. 서연의 당돌한 대답에 최 씨 부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말대꾸냐?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하늘이 선물?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구나. 관아 마당에 비웃음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군중 속에 서 있는 시어머니 명노마님과 잠시 눈을 맞췄습니다. 노마님은 굳게 담은 입술로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에게 무언의 용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최 씨 부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님, 그 비단이 정말 마님의 것이 확실합니까? 최 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것이니 내 것이라 하지. 그럼 누구 것이란 말이냐? 그렇다면 마님께서는 저 비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군요. 서연의 차분한 반문에 최 씨 부인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매일같이 꺼내어 닦고 어루만지던 물건인데 모를 리가 있겠느냐? 서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드디어 덫을 놓을 시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또 나으리 앞에서 증명해 보이시지요. 저 비단은 겉보기에는 그저 푸른색으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주인이라면 응다 가장 깊숙한 안쪽에 숨겨진 비밀 표식을 알고 계실 겁니다. 순간 관아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비밀 표식. 최 씨 부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표식. 그런 게 있었나? 그녀는 어제 비단을 뺏어 오자마자 장롱에 처박아 두었을 뿐 자세히 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겉보기에 그저 매끈한 푸른 비단이었기에 무늬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서연의 저 확신에 찬 눈빛,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저 시선이 최 씨 부인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또가 흥미롭다는 듯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호, 비밀 표식이라. 그것이 사실이냐? 최 씨 부인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지금 와서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비단을 펼쳐보자니 무엇이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미친 듯이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이 나를 떠보는 것일까? 아니야. 저 눈빛은 진심이야.
비싼 비단이니 응당 만든 곳에 낙관이나 좋은 글귀가 새겨져 있겠지. 보통 최고급 비단에는 복을 비는 글자나 장수를 뜻하는 문양이 금실로 수놓아져 있는 법. 최 씨 부인의 탐욕과 오만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녀는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목소리를 가다듬고 외쳤습니다. 알고 말고요. 사또 나으리 전연이 저를 시험하려 드나 본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저 비단 가장 안쪽에는 그래 부귀영화를 뜻하는 모란꽃 문양이 금실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제가 이 비단을 살 때 우리 집안의 번창을 위해 특별히 주문한 것이지요. 최 씨 부인은 말을 뱉어놓고 내심 안도했습니다. 모란꽃은 비단에 가장 흔하게 쓰이는 문양 중 하나였으니 설사 틀리더라도 비슷한 꽃문이라고 우기면 그만이라 생각했지요. 서연은 조용히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제 발로 덫에 걸려든 짐승을 바라보는 사냥꾼의 여유와도 같았습니다. 모란꽃이라 하셨습니까? 확실합니까? 서연의 되물음에 최 씨 부인은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지. 금실로 수놓은 화려한 모란꽃이다. 이제 됐느냐? 이 앙큼한 년. 네, 죄가 드러났으니 곤장을 맞을 준비나 하거라. 서연은 사또를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또 나으리, 최마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지금 당장 비단을 펼쳐 확인해 주시옵소서. 만약 모란꽃이 있다면 저는 달게 목을 내놓겠습니다. 허나 만약 다른 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최마님이 거짓을 고하고 제 물건을 탐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또는 부채를 접으며 엄숙하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비단을 펼쳐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동원 마당 한가운데서 끝까지 펼쳐 보이거라. 포졸 2명이 비단을 집어들고 마당 중앙으로 나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비단으로 쏠렸습니다. 숨 막히는 긴장감이 동원 마당을 팽팽하게 채웠습니다. 꿀꺽. 최 씨 부인은 타는 목을 축이며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제발 꽃문이여라. 비슷한 거라도 나와라. 포졸들이 비단의 양 끝을 잡고 천천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스르르륵. 비단이 풀리는 소리가 마치 파도 소리처럼 청량하게 들려왔습니다. 쪽빈 물결이 마당 위에 길을 내며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비단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풀어도 금실로 수놓은 모란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고 푸른 심연 같은 쪽빛만이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얼굴이 점점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더 펼쳐라. 사또의 재촉에 포졸들이 속도를 냈습니다. 이제 비단은 거의 다 풀려 마지막 심지 부분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어젯밤 기억해 낸 노래를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쪽빛 물결 넘실대니 진심은 붉게 피어나네. 마침내 비단의 마지막 자락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지며 완전히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최 씨 부인이 말한 모란꽃 대신 전혀 다른 것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헉 하는 외마디 비명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사또조차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만큼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비단의 가장 안쪽 그 은밀한 곳에는 금실도 화려한 자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붉은색이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피로 그린 듯 검붉고 강렬한 색채. 그 문양은 놀랍게도 서연의 왼쪽 뺨에 있는 붉은 점과 똑같이 생긴
붉은 동백꽃 한 송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꽃잎 옆에는 익살스럽게 혀를 내밀고 있는 도깨비의 얼굴이 먹물로 거칠게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흘림체로 된 글 귀한 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탐욕은 검게 썩고 진심은 붉게 핀다. 최 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저게 왜. 그녀의 눈에는 도깨비의 그림이 자신을 비웃으며 깔깔거리는 환영으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의 얼굴과 비단의 문양을 번갈아 향했습니다. 서연의 뺨에 있는 붉은 점, 비단에 새겨진 붉은 꽃. 누가 보아도 그것은 하나의 쌍이었고, 서연이 이 비단의 진정한 주인임을 알리는 하늘의 표식이었습니다. 세상에, 저것 좀 봐. 서연이 얼굴에 있는 점이랑 똑같잖아. 그럼 저 비단은 처음부터 서연이 거였네. 수군거림은 이제 거대한 함성이 되어 최 씨 부인을 압박해 왔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비단 끝에 피어난 붉은 꽃이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흉터라 여겼던 자신의 붉은 점이 오늘 이 순간 가장 아름다운 증거가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을 속이려 든 최 씨 부인에 대한 괘씸함과 명백한 증거 앞에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것이지요. 사또가 판결봉을 들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내 인연, 신성한 법정에서 감히 사또를 능멸하고 거짓으로 남의 물건을 탐하려 하다니, 내 입으로 모란꽃이라 하지 않았느냐? 저것이 모란꽃으로 보이느냐? 사또의 호통 소리가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땅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사또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녀가 내뱉은 거짓말은 스스로를 올가매는 밧줄이 되어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도깨비의 장난 같은 그 비단은 마당 한가운데서 여전히 신비로운 쪽빛을 뽐내며 탐욕스러운 인간의 말로를 비웃듯 펄럭였습니다. 그 옆에 선 서연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이라는 갑옷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승리자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서연의 머리카락을 넘기자 뺨의 붉은 점이 마치 훈장처럼 붉게 빛났습니다. 군중 속의 명 노마님은 지팡이를 꽉 쥔 채 소매 끝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장하다, 내 며느리 드디어 해냈구나. 통쾌한 반전의 순간 아기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선인은 구렁텅이에서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는 응당한 대가가 따라야 하는 법. 사또의 입에서 추상 같은 판결이 떨어질 차례였습니다.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우르릉 꽝꽝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천둥 소리가 잦아들자 관아의 앞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정적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함과도 같았고, 모든 거짓이 벗겨진 뒤에 찾아오는 서늘한 진실의 무게와도 같았습니다. 사또는 판결봉을 다시 한번 단단히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귀찮음이나 권태로움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드러난 추악한 탐욕을 심판하려는 서슬퍼런 기백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죄인 최 씨는 듣거라.
사또의 호령이 동헌의 기둥을 울렸습니다. 너는 재물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모르고 가난한 이의 것을 탐하였으며 하늘이 내린 신성한 표식을 거짓된 혀로 모욕하였으니 그 죄가 실로 막중하다. 최 씨 부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이마를 땅에 지시겼습니다. 화려했던 비단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높게 틀어 올린 머리는 산발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사또 나으리,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지 잠시 눈이 멀어 미쳤었나 봅니다. 그녀는 비굴하게 손바닥을 비비며 애원했지만 사또의 표정은 차가운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이 먼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진 것이다. 여봐라, 죄인 최 씨를 당장 형틀에 묶고 곤장 30대를 쳐라. 또한 그동안 위세를 부리며 마을 사람들을 괴롭힌 죄를 물어 가산의 절반을 몰수하여 빈민들을 구제하는 데 쓰도록 하라. 그리고 다시는 이 고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형벌이 끝나는 즉시 동구 밖으로 내치거라. 추상 같은 판결이 떨어지자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우와와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통쾌함의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권력 앞에서 숨죽여야 했던 서러움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해방의 외침이었습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구먼. 사필귀정이야, 사필귀정. 포졸들이 달려들어 최 씨 부인을 형틀에 묶었습니다. 으앙, 마님,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최 씨 부인의 처절한 비명은 하늘을 찌를 듯했으나 그 누구도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탐욕의 끝은 파멸이라는 준엄한 이치를 모두가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또는 자리에서 내려와 서연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서연을 묶고 있던 오랏줄을 풀어주었습니다. 거친 밧줄이 풀리자 하얗게 질려있던 서연의 손목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조차 이제는 영광의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부인, 내 눈이 어두워 죄 없는 이를 옥에 가두었구려. 이 고을의 수령으로서 깊이 사과하오. 사또가 고개를 숙이자 서연은 황급히 맞절을 올렸습니다. 아니옵니다. 사또 나으리,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또는 바닥에 놓인 쪽빛 비단을 집어들어 서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본디 주인을 찾아가는 것이 순리일 터 가져가시오. 하늘이 그대의 고운 심성에 내린 귀한 선물이니.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비단을 받아들었습니다. 비단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서연의 품에 안기자 은은한 파동을 일으키며 더욱 짙은 푸른빛을 뿜어냈습니다. 그때 군중속을 헤치고 명노마님이 다가왔습니다. 아가, 고생했다. 내 며느리 정말 고생 많았다. 노마님은 며느리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연 역시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여인의 뜨거운 포옹 위로 따스한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과 명노마님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서연을 피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을 비켜주며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지요. 부인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몰라 뵀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우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흉한 것이라 불리던 서연은 이제 하늘이 돕는 귀한 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자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길가에 돌멩이 하나, 풀포기 하나까지도 서연을 반겨주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연은 가장 먼저 정화수를 떠놓고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쪽빌 비단을 펼치셔 옷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가위질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비단은 가위를 대자마자 마치 스스로 길을 내어주듯 부드럽게 잘려나갔습니다. 바늘을 꽂으면 힘을 주지 않아도 저절로 미끄러져 들어가며 한 땀 한 땀 고운 자태를 만들어냈습니다. 명노마님은 옆에 서서 등잔불 심지를 돋우며 며느리의 바느질을 지켜보셨습니다. 참으로 곱구나. 내 손끝에서 피어나는 옷이 마치 날개옷 같아. 서연은 밤새는 줄도 모르고 바느질에 매진했습니다. 피곤함은커녕 비단을 만질 때마다 맑은 기운이 솟아나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워 마침내 한 벌의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저고리의 소매는 물결처럼 유려하게 흘러내렸고 치마폭은 펼치면 밤하늘의 은하수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신비롭게 반짝였습니다. 입어보거라. 아가, 명노마님의 권유에 서연은 조심스레 옷을 입었습니다. 쪽빛 치마가 몸을 감싸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옷에서 뿜어져 나온 상서로운 푸른 빛이 서연의 온몸을 휘감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따뜻한 봄바람처럼 서연의 피부를 어루만지더니 마침내 그녀의 왼쪽 뺨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확!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껴 손으로 뺨을 감쌌습니다. 마치 묵은 때가 벗겨지듯 혹은 두꺼운 껍질이 깨지듯 시원하고도 개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빛이 서서히 잦아들자 명노마님이 놀란 눈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 아가, 내 얼굴을 좀 보거라. 명노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경대를 가져와 서연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서연은 거울 속을 들여다보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난생 처음 보는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 뺨을 검게 뒤덮고 있던 그 흉측한 붉은 점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배꼽같이 하얗고 고운 피부만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점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그늘에 가려져 있던 서연의 본래 미모가 활짝 핀 꽃처럼 눈부시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맑고 깊은 눈망울, 오뚝한 콧날, 앵두 같은 입술, 그녀는 선녀가 강림한 듯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정말 접니까? 제 얼굴이 정말. 서연은 믿기지 않아 자신의 뺨을 몇 번이고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매끄러운 감촉, 더 이상 울퉁불퉁한 흉터는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도깨비가 남긴 비단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겉으로 끌어내주는 마법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진심은 붉게 피어난다 하더니 내 고운 마음씨가 드디어 꽃을 피웠구나. 명노마님은 며느리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붉은 점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여인이 된 서연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살아있는 부처를 보듯 그녀를 칭송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쫓겨나고 공석이 된 마을의 유지 자리는 자연스레 덕망 높은 명노마님과 서연에게 돌아갔습니다. 몰수된 최 씨 부인의 재산으로
서연은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굶주린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녀는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지나가는 과객들을 불러 따뜻한 국밥을 대접했습니다. 혹시나 다시 찾아올지 모를 그 노인장을 기다리는 마음에서였지요. 하지만 그 기이한 노인은 그 후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연의 집 마당에는 해마다 봄이 되면 신비로운 쪽빛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도깨비가 다녀간 흔적이라 믿었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증표로 여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연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리고 주름이 잡혔지만 그녀의 얼굴은 젊은 날보다 더욱 온화하고 아름다운 빛을 띠었습니다. 어느 평온한 가을밤, 서연은 마루에 앉아 손주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래서 그 도깨비는 어디로 갔어요? 손주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서연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난히 밝은 달빛 아래 쪽빛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글쎄다. 아마도 지금쯤 또 다른 착한 사람을 찾아 비를 맞으며 문을 두드리고 있겠지. 서연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 풍경을 흔들었습니다. 댕그랑, 댕그랑, 맑고 청아한 풍경 소리가 자장가처럼 울려 퍼지는 밤, 탐욕은 사라지고 진심만이 남아 꽃 피운 그 집에는 언제까지나 꺼지지 않는 행복의 등불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의 꿈속에도 어쩌면 오늘 밤 쪽빛 비단을 든 도깨비가 찾아올지도 모를 일이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전설 속의 아담은 앞으로도 재미있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